오늘 마지막 시간 한 시간만 더 집중해서 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취향기가 있는 메틸기라는 취향기가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있는 그런 사이클로헥세인의 형태, 어떤 형태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그리고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132축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6페이지 132축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6페이지 132축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상호작용입니다. 132축 상호작용으로 안정도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 시험에서. 그래서 132축 상호작용이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132축 상호작용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인이 고시 상호작용처럼 입체장애라고 했습니다. 이 입체장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체장애가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 이 취향기 Y의 사이즈를 봐야 됩니다. 이 취향기가 지금 수직으로 있고요. 수직으로 있는 형태가 A 형태라고 표현했고 링 플립을 하게 되면 수직이 이렇게 수평이 됩니다. 수평으로 있는 형태가 B 형태입니다. 자, 수직 Y라는 어떤 취향기가 수직으로 있을 때 3번 위치 옆에 3번 위치에 수직 방향으로 있는 수소가 있고 이 수소와의 입체장애가 132축 상호작용인데 이런 132축 상호작용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인이 입체장애이기 때문에 입체장애가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 이 Y의 사이즈를 봐야 됩니다. 이 Y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보다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 그러면 입체장애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보셔야 되고 따라서 이 Y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입체장애가 증가하기 때문에 132축 상호작용이 커지게 되고 132축 상호작용이 커지게 되면 A 형태가 더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서 더 불안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A 형태와 B 형태 간의 에너지 차이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A 형태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서 더 불안정해지게 되면 A 형태와 B 형태 간의 에너지 차이는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 차이가 증가하게 되면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형상수는 더 안정한 B 형태 쪽으로 평형이 더 많이 치우치겠죠. 그래서 평형상수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볼게요. Y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보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입체장애가 증가하기 때문에 132축 상호작용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A 형태가 더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더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A 형태와 B 형태 간의 에너지 차이가 더 증가하게 되고 이 에너지 차이를 델타 G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델타 G 값이 크면 클수록 평형상수 값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백분율 곡선으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이 됩니다. 자, A 형태와 B 형태 간의 에너지 차이, 델타 G 값이 크면 클수록 평형이 A 형태에서 B 형태 쪽으로 평형이 치우치기 때문에 델타 G 값이 크면 클수록 A 형태, 왼쪽에 있는 A 형태가 존재 분율이 낮아지고 B 형태가 존재 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이클로헥세인 그리고 브로모 사이클로헥세인 그리고 메틸 사이클로헥세인 1번, 2번, 3번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그 백분율 곡선에서 가, 이게 나, 다 이렇게 표현할게. 자, 문제는 그 1, 2, 3에 해당이 되는 1, 2, 3에 해당이 되는 백분율 곡선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나 다에 해당되는 화합물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사이클로헥세인은 옆에서 해당되는 Y가 뭐가 되겠습니까? 해당되는 Y가 수소가 되겠죠. 수소면 A 형태와 B 형태가 에너지가 동일합니다. 에너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델타 G 값이 제로가 되겠죠. 델타 G 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A 형태가 존재 분율이 50%고 B 형태가 존재 분율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 다에서 가에 해당이 되겠죠. 델타 G가 제로이기 때문에 A 형태와 B 형태가 존재 분율이 50대 50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화합물은 가에 해당이 되고 백분율 곡선에서 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화합물은 해당되는 Y가 브롬이 되겠죠. 브롬.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있는 형태보다 수평 방향으로 있는 형태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평행은 오른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면 메틀기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메틀기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누가 나가 되고 누가 다가 되는지는 누가 더 벌키하냐를 보시면 됩니다. 누가 더 사이즈가 크냐 보시면 되는데, 브롬은 원자고 메틀기는 원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사이즈가 크겠죠. 더 벌키합니다. 그래서 델타 G 값이 2번보다 3번이 델타 G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2번 화합물은 백분율 곡선에서 나에 해당이 되고, 얘가 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델타 G 값이 더 크다, 더 크기 때문에 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시로 든 이런 화합물은 지금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얘가 더 벌키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좀 애매한, 사이즈가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판단해서 1, 3, 2축 상호작용이 누가 더 큰지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쉽도록 제가 여러 교재에 있는 델타 G 값이 알려진 그 취향기들이 이제 여러 교재에 있는데, 여러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제가 공통된 특징을 분석한 겁니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쉽게끔 제가 타입별로 딱 타입 1, 2, 3, 4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교재는 이 정도 소개되어 있고, 어떤 교재는 뭐 이 정도 소개되어 있고, 어떤 교재는 뭐 이 정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뭐 이런 여러 교재에 있는 델타 G 값이 알려진 뭐 이런 취향기들을 다 취합해서 자,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쉽게끔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분류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게 사이클로헥세인의 어떤 Y라는 어떤 취향기가 있을 때 이 탄소에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어떤 원자인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원자에 원자 몇 개가 결합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를 A라고 했을 때 그 A에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없다. 그러면 사이즈가 가장 작습니다. 타입 1입니다. 그리고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에 원자 하나가 결합하고 있다. 그러면 타입 2입니다. 그리고 이때 구조는 이렇게 구분형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구분형. 왜 이 구조가 중요한지는 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를 A라고 했을 때 그 원자에 원자 두 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B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타입 3입니다. 그리고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에 원자가 세 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입 4입니다. 그리고 결합이 제가 다 단일 결합으로 표현했는데요.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 결합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판단할 때 여기 직접 이 탄소에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어떤 원자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원자에 원자 몇 개가 결합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원자가 결합하고 있지 않으면 타입 1, 원자 하나가 결합하고 있으면 타입 2, 두 개면 타입 3, 세 개면 타입 4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 1보다 타입 2, 타입 2보다 타입 3, 타입 3보다 타입 4가 사이즈가 크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1, 3, 2축 상호작용이 크다. 1, 3, 2축 상호작용이 크기 때문에 델타 G 값이 더 큰 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델타 G 값이, 그러니까 A 형태와 B 형태 간의 에너지 차이가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입별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타입 내에서 아셔야 되는 화학종 몇 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로겐 원자입니다. 할로겐 원자 보시면 불소보다 요오드, 요오드보다 염소, 염소보다 브롬이 델타 G 값이 더 큰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예상한 값은 불소보다 염소, 염소보다 브롬, 브롬보다 요오드가 원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더 크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불소는 2주기, 염소 3주기, 4주기, 5주기 원자니까 원자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델타 G 값이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요오드가 불소하고 염소 사이에 들어갑니다. 요오드가 불소하고 염소 사이에 들어갑니다. 왜 자, 이런 결과를 갖는지를 설명드리면 일단 요오드 같은 경우는 다른 할로겐 원자보다 결합 길이가 원자 사이즈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게 3번 위치에 수직 방향으로 있는 수소와 공간적인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편곡도입니다. 자, 같은 족에서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그러니까 원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전자 한쪽으로 전자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정도를 편곡도라고 하는데 그 편곡도가 원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편곡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입체 장애는 결국 이 전자 구름과 이 전자 구름 간의 반발력인데 그 입체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전자가 반대쪽으로 쉽게 편곡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곡도가 크기 때문에 이 입체 장애가 요오드인 경우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유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 결과를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오드만 좀 특별하다. 요오드는 원자 사이즈는 가장 크지만 불소하고 염소 사이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불소, 염소, 브롬은 그냥 또 원자 사이즈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오드만 좀 특별하다. 요오드만 불소하고 염소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오드만 좀 특별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요 타입 2에서 이 구조가 구분형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OH기를 볼게요. 뭐 대표적인 타입 2가 OH기하고 메토식입니다. 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꺾어진 구조죠. 혼성이 sp3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런 1, 3, 2축 상호작용에서 구조가 만약에 이렇게 선형 구조면 이 수소하고 이 수소와 공간적인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입체 장애가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꺾어진 구조, 구분형이기 때문에 이 두 수소가 공간적으로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장애가 크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단일 결합 회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입체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180도 회전합니다. 180도 회전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수소하고 이 수소 공간적인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존재 분율이 입체 장애가 커서 존재 분율이 낮지만 존재 분율이 거의 완전히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 분율이 낮지만 이런 형태의 존재 때문에 존재 분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평균값 델타 G의 평균값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구조가 이렇게 꺾어진 구분형이 아니라 자, 선형 구조인 취한계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시아노기, 뭐 시아노기 또는 에타이닐기. 자, 이 탄소가 혼성이 sp입니다. sp이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선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입체 장애가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조가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구분형이 아니라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시아노기는 그냥 원자 A라는 원자 하나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시면 됩니다. A라는 원자가 하나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시아노기는 타입 1에 이렇게 타입 1으로 분류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표현된 것처럼 여기 시아노기, 그다음에 에타이닐기. 자, 이런 취한기는 구조가 선형 구조입니다.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A라는 원자가 하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그래서 타입 1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십시오. 그래서 얘네들이 타입 1이고요. 자, 그리고 타입 2는 OH 또는 OCH3. 그러니까 직접 결합하고 있는 산소 원자에 원자 하나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탄소, 수소 이렇게 하나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타입 2고요. 그다음 타입 3. 타입 3는
자, 이렇게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어떤 원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자에 원자 몇 개가 결합하고 있냐면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여기도 두 개, 여기도 탄소 두 개. 이렇게 직접 결합하고 있는 A라는 원자에 원자 두 개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타입 3라고 분류를 하십시오. 그리고 타입 4, 가장 이제 사이즈가 큰 타입 4는 이 타입 4 내에서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CH3, 메틸기죠.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에 원자 3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4가 됩니다. 자, 메틸, 에틸, 아이소프로필, 토투비틸. 자, 이런 취향기, 이런 알킬기가 다 타입 4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타입 4 내에서는 사이즈가 누가 더 크다. 그래서 델타 G 값이 누가 더 크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이 결과부터 보면 1.8, 1.9, 2.0 그리고 여기서 값이 크게 점프합니다. 2.0에서 5.0. 그래서 델타 G 값이 알려진 취향기 중에 1등이 바로 터투비틀기입니다. 터투비틀기가 1등이다. 이렇게 꼭 알아두십시오. 1등이라는 것은 이 터투비틀기가 가장 벌키하다는 겁니다. 가장 취향기가 크기 때문에 가장 델타 G 값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타입별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했을 때 델타 G 값이 다 이렇게 제가 예상한 거와 다 맞아 떨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대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좀 제가 분류한 이 그림에서 좀 벗어나는 취향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페닐기입니다. 페닐기가 제가 분류한 타입으로 봤을 때는 타입 3입니다. 타입 3인데 이 값이 엄청 값이 큽니다. 여러분 위에 줄은 델타 G까지 킬로칼로리 단위고요. 밑에 줄은 킬로줄 단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보면 물론 얘보다는 작습니다. 터트비틀기보다 작지만 페닐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터트비틀기하고 아이소프로필기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이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분류한 타입으로 봤을 때는 타입 3지만 이 페닐기는 약자로 PH라고 쓰죠. 이 페닐기는 따로 암기를 하십시오. 2등이다. 그러니까 델타 G 값이 알려진 취향기 중에 1등이 터트비틀기고 2등이 페닐기다.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타입 4 내에서는 이 델타 G 값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메틸보다 에틸보다 아이소프로필기보다 터트비틀기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델타 G 값이 증가하는데 여기까지는 약간씩만 증가하다가 여기서 크게 점프합니다. 자, 왜 이런 결과를 갖는지를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CH3 메틸기죠. 약자로 Me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소가 있는 위치에 메틸기 하나를 바꾸면 그러면 에틸기입니다. 이 취향기가 에틸기고 약자로 ET라고 쓰죠. 그리고 또 여기 수소 두 개 중에 하나를 메틸기로 바꾸면 이 취향기는 아이소프로필기입니다. 약자로 IPR 이렇게 쓰죠. 그리고 또 여기 남아있는 이 수소에 메틸기로 바꾸면 자, 이 취향기는 터트비틀기입니다. 터트비틀기고 약자로 TBU라고 씁니다. 자, 이때 이제 만약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고시 상호작용 에너지 값 두 메틸기 간의 고시 상호작용이 3.8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또는 안티 형태. 두 메틸기가 이면각이 180도인 이런 형태가 안티 형태죠. 이런 안티 형태와 고시 형태 간의 에너지 차이가 3.8이다. 3.8 단위는 킬로줄 퍼 몰입니다. 킬로칼로리 단위로 바꾸면 0.9가 될 겁니다. 0.9 정도 됩니다. 그래서 3.8 킬로줄 퍼 몰 또는 0.9 킬로칼로리 퍼 몰 뭐 이런 식으로 고시 형태와 안티 형태 간의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티 형태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제로로 들어왔고 있습니다. 제로로 뒀을 때 에너지 차이가 3.8이라는 것은 이 고시 상호작용이 3.8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게 1, 3, 2축 상호작용의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메틀기 간의 고시 상호작용과 메틀기와 수소 간의 1, 3, 2축 상호작용이 같은 종류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호작용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3.8 곱하기 2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7.6이 됩니다. 그러면 메틀기를 에틸기로 바꿨을 때 이게 수소를 이렇게 메틀기로 바꾸면 되니까 이 수소와 이 수소 간의 입체상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값이 거의 같습니다. 약간만 증가합니다. 약간만 증가하는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 요 단일 결합이 회전이 불가능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 입체 장애가 요 왼쪽의 입체 장애하고 정확하게 동일하겠죠. 동일하기 때문에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틀기가 요 위치로 갈 수 있겠죠. 여기는 회전하게 되면 요 위치로 가게 되면 입체 장애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형태가 존재 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존재 분율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간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3.8 곱하기 2가 아니라 4.0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소를 또 메틀기로 바꾸면 아이소프로필기가 되고, 그러면 아이소프로필기로 에틸기가 아이소프로필기로 바뀌더라도 이 두 수소 간의 입체 장애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를 메틀기로 바꾸더라도 마찬가지로 약간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소프로필기를 토트비트르기로 바꾸면 이 수소가 있는 위치에 어쩔 수 없이 이 위치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덩치가 큰 메틀기가 이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소와 수소 간의 입체 장애가 아니라 수소와 메틀기 간의 입체 장애가 발생하면서 입체 장애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값이 크게 점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값이 증가한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두 메틀기 간의 고시 상호작용이 3.8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이 값이 7.6이라는 거는 이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3.8 곱하기 2니까 7.6이다 이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메틸, 에틸, 아이소프로필기까지는 약간씩만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약간씩만 증가하다가 터트비트기가 되면 터트비트기로 바뀌면 크게 값이 증가한다. 그 이유는 이 메틀기와 수소 간의 메틀기와 수소 간의 입체 장애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서 값이 크게 점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터트비트기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델타 G 값이 알려진 취향기 중에 얘가 가장 델타 G 값이 큰 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터트비트기의 1등이고 페닐기는 제가 따로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페닐기는 따로 2등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터트비트기 같은 경우는 약자로 T 비유라고 쓸게요. 터트비트기는 수직으로 놓여져 있을 때 1, 3, 2축 상호작용이 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수직으로 놓여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직으로 있는 형태가 존재 분율이 제로입니다. 거의 완전히 제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 플립을 하게 되면 수직이 이렇게 수평으로 바뀌고 이런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 이런 형태가 거의 존재 분율이 100%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터트비트기는 절대 수직 방향으로 놓여질 수가 없다. 1, 3, 2축 상호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터트비트기는 수평 방향 고정 그룹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십시오. 수평 방향 고정 그룹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3, 2축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런 내용을 적용해서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내용입니다. 어떤 형태가 더 안정하냐, 이 안정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취향기와 B라는 취향기가 1번, 4번 위치에 이렇게 시스 배열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스 이성체입니다. 얘를 이제 의자 형태로 바꿔볼게요.
자, 이탄소 1번, 이탄소 4번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쐐기니까 이렇게 업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었을 때 자, A는 수직이 되고 B는 수평이 됩니다. 그러면 링 필립을 하게 되면 링 필립을 해서 하나의 의자 형태가 다른 의자 형태로 바뀌면 수직은 수평이 되고 여기 수평은 이렇게 수직으로 바뀌겠죠. 이때 어느 형태가 더 안정하냐를 따질 때 사이즈를 봐야 됩니다. 사이즈가 A가 크냐 B가 크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취향기 두 개가 같은 취향기면 A, B가 아니라 AA 같은 취향기면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취향기 두 개가 같은 경우는 이 왼쪽 형태와 오른쪽 형태가 에너지가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취향기가 다르기 때문에 왼쪽 형태는 A가 수직으로 있는 형태고 오른쪽 형태는 B가 수직으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1, 3, 2축 상호작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3번 위치에 수직 방향으로 있는 수소가 있고 이렇게 입체 장애가 크냐 이탄소 1번일 때 옆에 3번 여기도 3번이죠. 3번 위치에 있는 수소하고 입체 장애가 누가 더 크냐 이걸 이제 비교하셔야 되는데 취향계가 다르기 때문에 입체 장애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입체 장애가 누가 더 크냐를 판단할 때 사이즈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이즈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 입체 장애가 이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더 불안정한 형태고 오른쪽이 더 안정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판단할 때 앞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타입 1보다 타입 2보다 타입 3보다 타입 4가 사이즈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화합물들은 하나하나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결론은 왼쪽이 더 안정한 형태고 오른쪽이 더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먼저 이게 첫 번째 화합물 볼게요. 자, 이 왼쪽 형태는 OH기가 수직이고 메트기가 수평입니다. 그러면 링 필립을 하게 되면 수직은 수평이 되고 수평은 이렇게 수직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OH기가 수직으로 있는 형태고 오른쪽은 메틀기가 수직으로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둘 다 1, 3, 2축 상호작용이 있는데 1, 3, 2축 상호작용이 누가 더 크냐를 판단할 때 OH기가 사이즈가 크냐 메틀기가 사이즈가 크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타입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OH기는 타입 어디에 포함됩니까? 제가 분류한 왼쪽 페이지에 제가 분류한 타입으로 분류하자면 얘는 타입 2입니다. 타입 2고 이 메틀기는 타입 4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저 사이즈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게 1, 3, 2축 상호작용 1, 3, 2축 상호작용이 오른쪽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더 불안정하다. 자, 같은 방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밑에 있는 화합물도 여러분 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오른쪽 여기 표 오른쪽에 있는 화합물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숙제입니다. 자, 하나만 제가 더 볼게요. 하나만. 자, 오른쪽에 가장 위에 있는 화합물 볼게요. 자, 이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시아노기가 수직으로 있고 오른쪽 카복실기가 수평으로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의자 형태가 다른 의자 형태로 고리디기를 하게 되면 수직은 수평이 되고 그리고 수평은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형태는 시아노기가 수직으로 있는 형태고 오른쪽은 카복실기가 수직으로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느 형태가 더 안정한지 판단할 때 마찬가지로 타입을 보시면 됩니다. 얘는 타입 앞에 확인해 보십시오. 타입 1입니다. 그리고 카복실기는 타입 3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벌키하다는 겁니다. 더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1, 3, 2축 상호작용이 오른쪽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더 불안정한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밑에 있는 화합물도 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자, 이번에 2번 동그라미 2번 내용은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의자 형태로 나타낼 때 안정한 의자 형태를 나타낼 때 빠르게 안정한 형태를 나타내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취향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취향기가 더 사이즈가 크냐를 보셔야 됩니다. 메틀기보다 아이소프로피기가 사이즈가 더 크다라고 했죠.
이 사이즈가 더 큰 취향기가 안정한 형태에서는 얘가 반드시 어떻게 있어야겠습니까? 반드시 수직으로 있어야겠습니까? 수평으로 있어야겠습니까? 사이즈가 더 큰 취향기가 수평으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릴게요. 의자 형태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처음에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의자 형태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린 다음에 여기 1번, 여기 3번. 자, 여기 6개 탄소 중에 임의의 탄소를 1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탄소를 1번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점선 결합이기 때문에 점선 결합을 다운 방향으로 나타내셔야 되죠. 그러면 이 위치는 다운 방향으로 나타내었을 때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정한 형태를 바로 나타낼 때, 빠르게 바로 나타낼 때 취향기, 사이즈가 큰 취향기는 수평 방향으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불필요하게 또 여기서 링 플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는 방법은 이 탄소를 1번으로 하지 마시고 그 옆에 탄소, 오른쪽 옆 또는 왼쪽 옆, 바로 옆에 탄소를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탄소를 1번으로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다운 방향으로 나타내었을 때 보신 바와 같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큰 취향기는 수평 방향으로 있어야 더 안정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위치에 메틀기가 쐐기니까 메틀기는 이렇게 업 방향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안정한 형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런 화합물을 안정한 의자 형태로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 취향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취향기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큰 취향기를 찾는 겁니다. 얘는 터트 비틀기죠. 터트 비틀기가 1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터트 비틀기는 수평 방향 고정 그룹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앞에서. 그래서 얘는 안정한 형태에서 반드시 터트 비틀기는 수평 방향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자 형태 하나 그리고요. 자, 이 탄소 1번, 이 탄소 2번, 이 탄소 4번이죠. 자, 6개 탄소 중에 임의의 탄소 하나를 1번으로 선택합니다. 만약에 이 탄소를 1번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터트 비틀기가 점선 결합이 있기 때문에 다운으로 나타내셔야 되는데 이 위치는 다운 방향으로 나타내었을 때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엄청 불안정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탄소를 1번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그 옆에 탄소를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4번. 그러면 이 탄소를 1번으로 선택했을 때 다운 방향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2번 탄소가 메틀기가 쐐기니까 업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4번 위치에 불소는 점선이기 때문에 다운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됩니다. 가장 안정한 형태고 이 그림이 지금 똑같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한 형태를 바로 빠르게 그릴 때는 사이즈가 가장 큰 취향기를 찾고 그 취향기를 수평 방향으로 두면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두고 나머지 취향기는 시스 트랜스 관계에 따라서 나머지 취향기도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극히 부피가 큰 취향기가 있을 때 효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극히 부피가 큰 취향기가 바로 터트 비틀기입니다. 터트 비틀기가 수평 방향 고정 그룹이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죠. 자, 만약에 1번, 4번 위치에 터트 비틀기라는 취향기가 점선 이렇게 시스 비열을 취하고 있는 이런 이성지체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 트랜스를 볼까요? 트랜스 교재에는 없지만 자, 하나가 쐐기 결합이고 하나가 이렇게 점선 결합입니다. 1번, 4번 위치에 자, 이런 화합물은 트랜스가 됩니다. 일단 트랜스를 먼저 볼게요. 자, 의자 형태 하나 그리고요. 자, 이 탄소를 1번, 2, 3, 4, 이 탄소 4번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1번 위치에 터트 비틀기는 쐐기니까 업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4번 위치에 터트 비틀기는 점선이기 때문에 다운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었을 때 두 개의 터트 비틀기가 둘 다 수평 방향이 됩니다. 수평.
자, 그러면 링 필립을 하게 되면 그 그림은 제가 그리지는 않겠지만 EE가 AA가 되겠죠. 이런 형태는 존재 분율이 얘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고 이런 형태가 존재 분율이 10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1사 트랜스 같은 경우는 안정한 형태가 의자 형태입니다. 그런데 트랜스가 아니라 시스인 경우는 두 개의 의자 형태에서는 두 개의 터트 비틀기 중에 반드시 하나는 수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밑에 그림 보시면 1번, 4번 위치에 터트 비틀기가 다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죠. 자, 링 필립, 그래서 하나가 수직이고 하나가 수평입니다. 그러면 링 필립을 하게 되면 수직은 수평이 되고 수평은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의자 형태 중에 두 개 의자 형태 모두 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수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터트 비틀기는 수직으로 있을 때 1, 3, 2축 상호작용이 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놓여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안정하다는 의자 형태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의자 형태가 불안정한 형태고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요게 오른쪽 요 삼각형 부분이 이게 접혀져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보트 형태가 되겠죠. 그 보트 형태로 그릴게요. 그러면 보트 형태가 되면 여기 수직이 수평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은 그대로 둡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른쪽 여기 삼각형 부분만 접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트 형태가 되고 그러면 왼쪽 터트 비틀기는 그대로 똑같이 수평 방향으로 있고 오른쪽도 수직이 수평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수평이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수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의자 형태보다 더 안정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보트 형태가 안정하다고 했습니까? 트위스트 보트 형태가 더 안정하다고 했습니까? 이 보트 형태를 비틀게 되면 여기 안쪽으로 있는 이 두 수소 간의 공간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더 안정해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트 형태보다 트위스트 보트 형태, 밑에 형태가 더 안정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세 개의 형태가 주어져 있고 안정도를 비교하라 그러면 트위스트 보트 형태가 1등입니다. 1등이고 그 다음에 보트 형태 그리고 여기서 가장 세 개의 형태 중에 가장 불안정한 형태가 의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는 것은 의자 형태에서 터트 비틀기가 어쩔 수 없이 하나가 수직 방향으로 있어야 되는 이런 시스 배열을 1사 시스 같은 경우는 그 안정하다는 의자 형태를 포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한 형태는 보트 형태와 트위스트 보트 형태고 이 두 개 중에 더 안정한 형태는 트위스트 보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고 하나가 시스, 하나가 트랜스가 주어져 있고 이 두 개 화합물 중에 안정한 형태가 의자 형태가 아닌 화합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시스라고 하셔야 됩니다. 트랜스는 안정한 형태가 이런 의자 형태입니다. 이런 의자 형태가 100% 존재합니다. 근데 시스 같은 경우는 안정한 형태가 1, 3이다. 조건은 뭐 1, 2가 1번, 2번 위치에 있느냐, 1번, 3번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다릅니다. 1번, 4번 위치에 있는 시스입니다. 시스 형태로 있는 경우는 의자 형태, 안정한 형태가 의자 형태가 아니라 가장 안정한 형태는 트위스트 보트 형태입니다. 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고리 화합물을 다룰 겁니다. 두고리 화합물. 두고리 화합물에는 두고리 화합물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고리 이상 화합물 설명드릴게요. 먼저 두고리 화합물은 바이사이클로라는 접도사를 쓰는 그런 두고리 화합물이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접합, 퓨즈드, 접합 두고리 화합물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드, 다리 걸친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리 걸친 두고리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로라는 접도사를 쓰는 스파이로 두고리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어떤 화합물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밑에 그림 보시면 자, 바이사이클로라는 접도사를 쓰는 이 두고리 화합물은 접합 두고리 화합물이 있고 다리 걸친 두고리 화합물이 있는데 접합 두고리 화합물은 다리목 탄소가 이웃한 탄소면 접합 두고리 화합물이고 다리목 탄소가 이웃한 탄소가 아니면
다리 걸친 두 고리 화합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개의 고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 탄소를 다리목 탄소라고 부릅니다. 이 다리목 탄소가 이렇게 1, 2, 이웃탄 탄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두 고리 화합물을 접합 두 고리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양쪽의 고리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이 경우는 육각형, 오각형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육각형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리목 탄소가 이웃탄 탄소면 접합 두 고리 화합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밑에 화합물은 이 탄소가 다리목 탄소인데 1, 2, 3 그러니까 이웃탄 탄소가 아니죠. 그래서 다리목 탄소가 이웃탄 탄소가 아니면 다리 걸친 브릿지드, 다리 걸친 두 고리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리 걸친 두 고리 화합물은 여러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화합물을 여러 표현 방법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위에서 보면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 화합물을 위에서 보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방향에서 보면 요 그림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한 이 육각형 고리는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이 노란색 결합이 자, 관찰자가 보는 방향 쪽으로 지금 업 방향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쐐기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에 옆에서 보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방향에서 보면이라는 뜻입니다. 2번 방향이라고 했을 때 2번 방향에서 봤을 때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자, 이때 이게 하얀색 육각형 고리가 육각형은 안정한 형태가 의자 형태라고 배웠지만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 하얀색 육각형 고리가 의자 형태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트 형태입니다. 보트 형태고 여기서 표현한 노란색 결합이 이 결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 보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냐면 한번 이거 잠깐 들어보십시오. 자, 이 탄소하고 연결이 되려면 이런 의자 형태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탄소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접혀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트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 탄소하고 이 탄소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두 탄소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이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리 걸친 두 고리 화합물은 여기 육각형 고리가 보트 형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보트 형태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육각형 하얀색 육각형 고리는 이렇게 보트 형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탄소 하나가 더 많을 뿐입니다. 여기 탄소 이건 하나고 이 두 다리목 탄소 사이에 탄소 하나고 이건 두 개라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화합물이 이제 다리 걸친 두 고리 화합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파이로 두 고리 화합물. 스파이로 두 고리 화합물은 다리목 탄소가 하나입니다. 한 개의 다리목 탄소로 두 개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자, 그런 두 고리 화합물이 스파이로 두 고리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다리목 탄소 하나입니다. 이런 다리목 탄소 하나로 두 개의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 탄소가 다리목 탄소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목 탄소가 한 개인 경우는 스파이로라는 접두사를 씁니다. 스파이로라는 접두사를 쓰는 스파이로 두 고리 화합물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표시한 다리목 탄소가 다 혼성이 뭐냐면 혼성이 sp3입니다. sp3는 3원소 구조이기 때문에 두 개의 결합이 이렇게 같은 평면상에 있으면 나머지 두 개의 결합은 반드시 하나는 쐐기, 하나는 점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 구조가 3원소 구조죠. 자, 여기서 스파이로 두 고리 화합물은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화합물이 스파이로 화합물입니다. 스파이로 두 고리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내용이 왼쪽 고리가 칠판면과 이렇게 같은 평면상에 있으면 반드시 오른쪽 고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탄소가 다리목 탄소가 혼성이 sp3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재에서 그냥 이런 실제 구조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삼각형 고리가 같은 평면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위의 그림처럼 그러니까 왼쪽 삼각평면과 오른쪽 삼각평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에 있는 고리는 뭐 같아도 되고 또는 달라도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사각형, 사각형, 오각형, 오각형 이렇게 같아도 되고요. 이 경우처럼 하나는 오각형, 하나는 칠각형 이렇게 서로 달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법, 두고리 화합물의 명령법입니다. 자, 사실 명령법은 제가 특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특강에서 명령법을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강에서 설명하지 않은 명령법은 제가 본 수업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강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화학 종이기 때문에 3-3절에 있습니다. 3-3절 3장 3-3절 두고리 화합물의 명령법을 볼 텐데 여기 페이지를 적어 두십시오. 교재 페이지가 3-3절이 6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64페이지라고 적어 두시고 64페이지를 펴십시오. 64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두고리 알케인의 명령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바이사이클로라는 접두사를 쓰는 그런 알케인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자, 접두사 제일 앞에 접두사 바이사이클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다리목 탄소를 제외한 각 다리의 탄소 원자의 수를 이름 앞에 대괄호 안에 그 숫자를 나타냅니다. 큰 숫자를 앞에 쓰고 작은 숫자를 뒤에 씁니다. 그래서 큰 순서대로 숫자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탄소수를 갖는 알케인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쓰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화합을 볼게요. 자, 이 탄소가 다리목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리목 탄소라 부르냐면 이 다리목에서 이 다리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가 몇 개가 있냐면 다리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다리목 탄소라 부릅니다. 이때 바이사이클로라는 접두사를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 대괄호 안에 숫자를 쓰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다리목 탄소를 제외한 각 다리의 탄소수입니다. 다리가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다리목 탄소를 제외한 각 다리의 탄소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전체 탄소수를 다 합하면 전체 탄소수가 8개입니다. 그래서 8개니까 해당되는 알케인 이름이 옥테인이죠. 그래서 옥테인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합물 또 명료해 볼게요. 바이사이클로라는 접두사를 쓰고 그리고 다리목 탄소를 제외한 각 다리의 탄소수가 1개, 여기 1개, 여기는 2개입니다. 그래서 2,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때 큰 숫자를 앞에 쓰고 작은 숫자를 뒤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탄소수를 다 합하면 6개죠. 6개이기 때문에 헥세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개 중에 하나만 볼까요? 그리고 이 두 화합물은 다리 걸친 브릿지드, 다리 걸친 두고리 화합물이고 그리고 이 두 화합물은 퓨즈드, 접합 두고리 화합물입니다. 근데 접합 두고리 화합물도 바이사이클로라는 접두사를 씁니다. 자, 그리고 다리목 탄소를 제외한 각 다리의 탄소수가 몇 개냐면 다리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다리의 탄소수가 4개고 여기는 3개고 그리고 이게 다리목 탄소가 이웃한 탄소니까 이 두 다리목 사이에 탄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 여기 0이라고 써야 됩니다. 0. 그래서 430 이렇게 쓰는 겁니다. 430이라고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탄소수를 다 합하면 9개입니다. 9개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 노네인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0이라는 것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했냐면 이게 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반드시 접합 두고리 화합물입니다. 제일 뒤에 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리고 다리 걸친 두고리 화합물은 다리목 탄소가 이웃한 탄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0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화합물을 명료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취항기가 있을 때 또는 작용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다리에 걸친 또 두구레 화합물 또는 접합 두구레 화합물에 취항기가 있거나 작용기가 있는 경우 그 취항기와 작용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번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넘버링입니다. 그 주사설의 넘버링 해야 되는데 그 넘버링을 하는 규칙이 좀 까다롭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취항기 또는 작용기가 있을 때 한 다리목 탄소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 다리목 탄소에서 시작해서 가장 긴 고리를 따라서 본호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 긴 고리를 따라서 본호를 붙이고 가장 짧은 다리가 있으면 가장 짧은 다리는 가장 마지막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화합물 중에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이 수업을 들으실 텐데 특히 임용에서는 명령법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주사슬입니다. 메인 체인 주사슬이고 이게 메틀기가 얘가 취항기가 됩니다. 먼저 주사슬 이름부터 볼게요. 자,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바이사이클로라는 접촉사를 쓰고 그다음 다리목 탄소를 제외한 각 다리의 탄소수가 여기는 3개, 2개, 1개가 있죠. 그래서 3, 2, 1이라고 쓰고 주사슬의 전체 탄소수를 다 합하면 8개입니다. 그래서 옥테인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사슬 이름입니다. 주사슬 이름이고 그다음 메틀기라는 취항기가 있는데 그 취항기가 몇 번 위치해 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넘버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넘버링을 하는 규칙이 반드시 한 다리목 탄소에서 이 두 다리목 탄소 중에 하나의 다리목 탄소에서 1번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다리 쪽으로 번호를 붙여야 됩니다. 가장 긴 다리 쪽으로 2, 3, 4, 5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 긴 다리에 이어서 그 다음 긴 다리에 6번, 7번 이렇게 붙이고 가장 짧은 다리는 가장 마지막에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틀기의 위치 번호는 8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8메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화합물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스파이로 두구레 화합물은 이 명용법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교재가 많고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교재에는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스파이로 두구레 화합물의 명용법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스파이로 두구레 화합물의 명용법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십시오. 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다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99페이지입니다. 자, 앞 페이지에서 이제 두고래 화합물, 어떤 두고래 화합물이 있는지 그 종류를 설명드렸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명령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두고래 화합물의 반응성입니다. 이 반응에서 이 챕터는 반응을 다루는 챕터는 아니기 때문에 반응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통 이 내용은 뭐 판사하는 내용은 필기하실 분은 필기하십시오.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작용기가 알켄하고 카보늘기입니다. 이 알켄의 구조가 이렇게 칠판면과 수직으로 있는 평면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때 어떤 반응 시약을 넣었을 때 이 반응 시약이 이 알켄의 구조가 평면 구조라고 했죠. 이 두 탄소가 혼성이 sp2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 위쪽과 평면 아래쪽이 대칭적인 환경을 갖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이 접근할 때 시약이 평면 위쪽 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평면 아래쪽 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 확률이 정확하게 50대 50입니다. 50으로 50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카보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탄소가 혼성이 sp2이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삼각 평면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약과 반응했을 때 그 시약이 평면 위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평면 아래쪽 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평면 위쪽과 아래쪽이 대칭적인 환경을 갖는 그런 화합물에서는 정확하게 50%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알켄 그리고 카보닐기 이런 작용기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리 걸친 도고래 화합물 또는 접합 도고래 화합물에 이런 작용기가 있는 경우는 50대 50이 아닌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이 입체 장애가 시약이 접근하기가 더 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약이 접근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은 입체 장애가 더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면이 입체 장애가 더 작기 때문에 시약이 더 쉽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 면이 입체 장애가 더 작고 어느 쪽 면이 입체 장애가 더 큰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이 위치에 이제 알켄 작용기가 있고요. 이 두 탄소가 혼성이 sp2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면입니다. 이걸 구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요 세 개의 결합이 관찰자가 이 화합물을 90도 수직 방향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 세 개의 결합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이중 결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이중 결합 이렇게 보면 이중 결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 손날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중 결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화합물을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시약이 접근할 때 평면 위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평면 아래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50대 5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합물은 50대 50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생략된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 왼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가 중요합니다. 이 수소를 여기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탄소에도 수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 수소와 알켄 간의 이 거리와 이 수소하고 알켄 작용기 간의 거리는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소를 여기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거리나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거리에 여기는 밑에는 수소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 수소가 이 그림에서는 표현하면 이렇게 겹쳐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반응 시약이 접근할 때, 자, 이 수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능력이 입체 장애입니다. 그래서 입체 장애를 유발시키는 수소가 하나가 있고요. 밑에는 아래쪽 면은 입체 장애를 유발시키는 수소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 장애가 적은 쪽 면이 평면 위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표현한 것처럼 접근하기 쉬운 쪽 면이 평면 위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위쪽으로 반응이 더 선택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래쪽이 아니라. 그러면 작용기가 알켄 작용기가 아니라 카보닐기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구조가 이렇게 평면 구조라고 했습니다. 삼각평면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용기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평면 위쪽이 접근하기 쉬운 쪽 면이 됩니다. 뭐 책에 따라서 엔도면, 엑소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면이 입체 장애가 적은 쪽 면이냐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자, 차이점이 왼쪽하고 차이점 보시면 여기는 메틀기가 없고요. 여기는 메틀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메틀기는 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메틀기입니다. 이 덩치가 큰 이 메틀기가 지금 알켄 작용기가 있는 쪽으로 지금 향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 시약이 평면 위쪽 면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메틀기가 크게 방해하겠죠. 큰 입체 장애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위쪽 면으로는 시약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 아래쪽 면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아래쪽 면으로 반응이 더 선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은 작용기만 바꾼 겁니다. 알켄 작용기를 카보닐기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평면 아래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입체 장애가 더 작은 쪽 면이 평면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쉽게 이 알기가 더 벌키하냐, 이 알기가 더 벌키하냐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탄소 2개고 얘는 탄소 4개니까 이 알기가 더 벌키하겠죠. 벌키. 그래서 평면 위쪽으로 접근할 때는 이 알기가 방해하고 평면 아래쪽으로 시약이 접근할 때는 이 알기가 방해하는데
얘가 더 벌케하기 때문에 입체 장애를 더 큰 입체 장애를 유발시키겠죠. 예, 그래서 입체 장애가 적은적 면이 평면 위쪽 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화합물은 작용기만 바꾼 겁니다. 알켄을 카보닐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겠죠. 예, 평면 위쪽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리에 걸친 도구리 화합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접화 도구리 화합물입니다. 접화 도구리 화합물에 이런 뭐 알켄 작용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탄소가 혼성이 sp2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면 구조가 되겠죠. 이 부분이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시약이 평면 앞쪽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평면 뒤쪽으로 시약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입체 장애가 적은적 면이 이 경우는 평면 앞쪽입니다. 평면 앞쪽으로 반응이 더 많이 선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수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수소가 지금 쇠기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탄소가 혼성이 sp3이기 때문에 이 결합이 쇠기면 이 결합을 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S 구조입니다. 그러면 전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알기, 알기라고 표현할게요. 이 알기가 수소보다 얘가 훨씬 더 벌케합니다. 덩치가 큽니다. 그러면 이 알기가 점선 결합이니까 뒤쪽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뒤쪽으로 이 시약이 접근하는 것을 이 알기가 방해하겠죠. 입체 장애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 알기 때문에 입체 장애가 적은적 면이 평면 앞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뒤쪽이 아니라 평면 앞쪽으로 반응이 더 선택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수소를 메틀기로 바꾸면 결과가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또 시약이 평면 앞쪽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평면 이렇게 뒤쪽 면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앞쪽 면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뒤쪽 면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평면 앞쪽이 아니라 평면 뒤쪽입니다. 평면 뒤쪽이 입체 장애가 더 작은 면입니다. 그 이유는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메틀기보다 이 알기가 당연히 더 벌케하겠죠. 그런데 이 알기는 다 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단일 결합이. 그런데 여기 메틀기는 결합을 메틀기의 수소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 단일 결합이 회전이 자유롭습니다. 회전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여기 메틀기에 결합하고 있는 이 수소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틀기가 이 위치에 수소가 아니라 다리목 위치죠. 다리목 위치에 수소가 아니라 메틀기가 있는 경우는 메틀기가 방해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메틀기가 방해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메틀기가 쇠기 결합이니까 앞쪽으로 있습니다.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시약이 앞쪽으로 이렇게 평면 앞쪽으로 공격할 때 얘가 방해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유발시키는 입체 장애가 더 크기 때문에 평면 앞쪽이 아니라 평면 뒤쪽으로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 장애가 더 적은 쪽 면이 평면 뒤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은 이거는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목 위치에 메틀기가 있는 경우는 메틀기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입체 장애가 더 크다. 그래서 메틀기가 있는 쪽 반대쪽 면으로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됐죠? 예. 자, 반응의 예는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응에 적용하는 겁니다. 반응에 적용해서 주성서물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 챕터는 반응을 다루는 챕터가 아니고 구조적 특성을 지금 설명하는 챕터이기 때문에 반응은 해당되는 파트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응은 여러분들 배우지 않은 반응도 있기 때문에 예시는 하나만 들게요. 1번만 드리고 1번만 설명하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그 반응을 다루는 챕터에서 제가 또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번만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요 반응 시약이 이게 이제 반응 시약이죠. 반응 시약이 유기 리튬 시약이라 불리는 시약입니다. 요 시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탄소 골격에 리튬이 결합하고 있는 이 시약이 유기 리튬 시약이고 얘는 친액체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를 만났을 때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전자상을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에게 전자상을 줍니다. 자, 이 반응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카보닉의 탄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겠죠. 산소 옆에 있는 탄소니까. 그래서 전자 부족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 해설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요 결합이 끊어지면서 해당되는 알게는 메틀기죠. 요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평면 위쪽 면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평면 이렇게 아래쪽 면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입체 장애가 적은 쪽 면이 어디냐면 평면 위쪽입니다. 그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평면 위쪽에 입체 장애가 작기 때문에 평면 위쪽으로 공격하고 아래쪽으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 못합니다. 여기 입체 장애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여기는 수소가 입체 장애를 유발시키는 수소가 2개가 있고 여기는 입체 장애를 유발시키는 수소가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수소 하나밖에 없고 여기 다 표현해 볼까 수소를. 여기는 입체 장애를 유발시키는 수소가 2개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장애가 이쪽이 더 작기 때문에 입체 장애가 더 작은 쪽으로 반응이 더 많이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위쪽으로 이 메틀기가 첨가되기 때문에 이 메틀기는 업 방향으로 있어야겠죠. 업 방향으로 결합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합이 형성되면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산소에는 H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산염기 반응을 해서 이 수소에는 이 산소에는 H가 붙으면서 OH기는 이렇게 다운 방향으로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왜 따져야 되냐면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메틀기가 다운으로 있고 OH기가 업 방향으로 있으면 RS 입체별이 달라지면서 화합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입체 화학을 이 반응에서는 이런 입체 화학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 아래쪽이 아니라 평면 위쪽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다루는 챕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는 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다루는 파트에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아셔야 되는 내용은 4-11절입니다. 4-11절 여러 고리 화합물에서 두 고리 화합물에서 아셔야 되는 내용은 두 고리 화합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명령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응의 선택성, 평면 위쪽이 입체 장애가 적은 쪽 면이냐 평면 아래쪽이 입체 장애가 적은 쪽 면이냐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제 반응에 관한 내용은 해당되는 반응 파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2페이지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데칼린 아주 중요합니다. 데칼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러 고리 화합물, 2고리 이상 여러 고리 화합물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반응 잠깐 짧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5장 입체화학 파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체화학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꼭 여러분들이 수업 참석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입체 4장, 5장은 특히 직접 구조식을 직접 그리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저는 수업 시간에 PPT 그림을 다 올립니다. 제가 그릴 수 없어서 이 PPT 그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교재에 있는 그림을 하나하나 다 그리게 되면 이 시간 내에 진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PPT 그림을 띄우지만 제가 이렇게 PPT 그림을 띄워서 설명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도 대충 그냥 눈으로 교재 그림 보지 마시고요. 교재에 있는 그림은 특히 4장, 5장 내용들은 교재에 있는 그림을 다 직접 노트에 다 그려보십시오. 입체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일주일 동안 파이팅 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